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종호입니다. 다음 시점 들어온 속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경원 기후환경대사 그리고 저출산고령위원회 부위원장을 해임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김은혜 홍보수석 등을 통해서 밝힌 바에 따르면 두 자리에서 나 전 의원을 해임하는 결과를 냈다고 지금 막 브리핑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 의미가 뭔지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대장동 일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 재판 오늘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검찰이 같은 일당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김만배 씨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간의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한 진술을 확보했던 걸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태국에서 검거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다음 주 귀국할 걸로 보이는데요. 급물살을 타고 있는 이 대표 관련 수사 전문가들과 바로 짚어보는데 나경원 전 의원 속보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전 들어온 브리핑 내용입니다. 윤 대통령 오늘 나경원 전 의원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기후환경대사직에서 해임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신임 부위원장은 김영미 동위원회의 상임위원을 임명을 했고요. 신임 기후환경대사는 조홍식 서울대 로스쿨 교수를 임명을 했습니다. 자, 나 전 의원이 저출산고령위원회 부위원장 자리는 내놓는다고 사퇴하겠다고 사의를 표명했고요. 사표를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기후환경대사는 그만두겠다고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은 잠시 전 나 전 의원의 두 가지 공직 모두를 해임하는 조치를 통해서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나 전 의원에 대한 조치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잠시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 자, 서도영 변호사, 저기 나 전 의원하고 통화하셨다면서요? 예. 출마합니까? 출마 대표로요? 합니다. 근데 이거 선언은 21일쯤에, 왜냐하면 이게 그 대통령이 외국에 나간 사이에 출마 선언하는 건 예의가 아니다. 너무 이게 또 대통령실과 이제 그 극한 대립 모양을 보여주면 안 되니까. 네. 좀 이제 그 분위기가 가라앉을 때 출마 선언하는. 그렇다 해서 이제 그 설날 밥상 머리 민심을 너무 실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출마는 하는데 대통령이 돌아오시면 설 전에 아마 이게 21일 되죠. 그때쯤 이게 공식 출마 선언하는 걸로 저는 들었고요. 아마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그 대통령실이 저는 해임을 한 거는 아직도 이게 좀 불신임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게 그 저출산 부위원장은 이미 그 사표를 냈거든요. 그러면 이게 수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해임이라는 표현을 썼고 또 기후대사까지 해임한 거는 결국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의 출마가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그 마음에 들지 않으니 저는 이런 조치를 한 게 아닌가 봅니다. 예, 자, 사표를 내지 않은 사의를 표명하지 않은 기후환경대사에서부터도 해임을 시켰습니다. 윤 대통령의 뜻이 담긴 해임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표를 수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널 쫓아내겠다 이런 의미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인 행정 절차상의 해임 이거와는 거리가 있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표를 수리하였다. 그리고 기후환경대사는 예를 들어서 해촉했다. 뭐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두 개를 묶어서 해임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분노가 느껴지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대통령실과 그 나경원 전 의원 간에 국민의힘 대표 경선에 뭐 출마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문제를 가지고 상당한 오랜 기간 신경전을 벌여왔는데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나경원 전 의원이 자, 사의 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대통령실에서 결정을 해 주십시오. 이걸 뭐 수리하든가 아니면 반려하든가 그렇게 공을 넘겼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공을 받아서 그냥 다른 데로 던져버렸다. 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해임함으로써 바로 넘긴 게 아니고 아니 아무것도 이제 나는 해줄 생각이 없어. 뭐 이런 이제 분노를 담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거는 나경원 전 의원이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출마를 하느냐 아니면 출마를 접느냐 둘 중에 하나죠. 지금 물론 출마하겠다고 본인이 여기저기 저도 얘기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뭐 그러면 사실은 뭐 출마 선언을 하면 되잖아요, 지금. 근데 안 하고 굳이 뭐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후에 귀국한 뒤에 뭘 어쩌고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이렇게 말미를 주는 거는 뭐 또 다른 굉장히 뭔가 좌고우면할 요소가 있는 것 아닌가. 저희가 경험칙상 보면 저렇게 좌고우면하다 보면 최종적으로는 출마를 못하는 수도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김현지 대변인 어때요? 대통령이 해임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기후대사는 뭐 사의 표명도 안 했는데 해임이다.
그만두게 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떤 뜻으로 봐야 됩니까? 그래서 상당히 강한 표현 또 강한 조치가 내려진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간에 약간 공을 넘기고 받는 핑퐁식의 전개가 있어 왔는데 오늘 급물살을 탄 것이 아닌가 싶고 그리고 고령화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직뿐만 아니라 네. 한 가지 더 있는 그 기후환경 대사에 대해서도 예. 이후에 또다시 이런 분란이 일어날 소지를 아예 제거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예. 사실상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의 경우에는 앞으로 좀 그 여론 추이도 좀 지켜보면서 물론 방금 서정옥 변호사께서 이제 출마 의지가 확고하다는 식의 발언을 해주셨습니다만 네. 그 여론의 향배도 좀 살피면서 이후에 본인이 불출마 의지는 없다라고 표현은 했으나 네. 그 최종적인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이 아닌가 예. 싶습니다. 자, 김영주 의원님. 네. 대통령이 저 정도 나오면 네. 나 전 의원의 선택이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이제 그 정말로 만약 선택이 된다 그러면 사실은 반원, 반윤 네. 이렇게 이런 예를 들면 내가 당을 몇십 년 17대부터 해왔는데 아무리 대통령이지만 자기의 그런 정책적 제안에 대해서 뭐 그것이 일방적으로 포퓰리즘적이고 정책 기조가 안 맞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당이 만들어낸 대통령이기 때문에 나로서는 기분이 언짢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경원 대표가 벌써 만 나이는 아닙니다. 이제 60줄에 들어서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 정치를 해야 될 때가 된 거죠. 그러니까 반윤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형태의 국가 운영에 대해서는 할 말은 하겠다 이렇게 치고 나가면 되는데 동작구 모임에 가서는 또 서울시당 모임에 가서는 윤석열로 단결하자 이렇게 되면 사실은 마음 같아서는 서 변호사 얘기처럼 나가고 싶지만 2, 3일 이내에 여론조사가 30%에서 20% 줄어들기 시작하면 최병묵 의원님 말씀처럼 결국에는 이도 저도 하지 못하는 자기 포지션을 갖지 못하는 그런 어떤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 오늘 대리인을 통해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사이에서 정직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나 전 의원은 당시 윤석열 후보 때, 대선 때입니다. 윤석열 후보 때 이 본인과 윤 후보가 고시 공부를 같이 했을 때 그때 일화를 소개하면서 추억을 회상하기도 했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저희가 고시 공부를 같이 했죠. 제일 대장이 우리 후보님이셨죠. 그렇구나. 후보께서 제가 막 초재선하고 그럴 때 맨날 하시는 말씀이 후보는 이제 저 후배니까 옛날에 나의원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나여사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나여사가 대통령 나오면 내가 검사 때려치고 선거운동 해줄게 막 그러셨거든요. 근데 제가 후보님 선거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저런 추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자신의 SNS에 뭐라 그랬냐면요. 2019년 12월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날 때 올렸던 글을 그대로 다시 올렸습니다. 뭐냐면 바람의 나무가 흔들려도 숲은 그 자리를 지키고 바위가 강줄기를 막아도 강물은 바다로 흘러간다. 이런 글을 2019년 12월에 올렸었는데 그 글을 그대로 다시 올린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신의 행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통령을 위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게 과연 대통령을 위한 거냐. 나는 결코 당신들이 진정으로 윤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른바 윤핵관에 대한 비판의 글도 같이 올렸었거든요. 자, 어때요? 전수미 변호사 보실 때는. 저는 나경원 의원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슬픕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한마디로 국가 소멸까지 초래할 수 있는 굉장히 국가 위기적 상황에서 중대한 자리를 맡고 있는데 그런 나경원 의원이 자기가 여당 대표로 나가겠다고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것 자체가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가 이런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투영할 수 있는 어떠한 매개체가 된다는 점에서 본인이 좀 더 책임 있는 그런 행동을 했어야 되지 않나. 본인의 야욕을 위해서 어떠한 꿈을 위해서 그런 내박치는 사의를 하는 모습은 결코 이제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나 국민들 입장에서도 저출산 문제를 굉장히 이제 작게 보는 그런 인상을 준다는 점에서 좋지 않았다. 그리고 차후에 지금 임명하는 인사는 이러한 사태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좀 더 책임감 있고 전문성 있는 사람으로 이제 국민들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않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나 전 의원은 지금요, 이 사색의 시간을 갖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인사인가요? 절에 가서 본인이 이제 뭐 마음을 좀 가다듬고, 좀 좋은 말씀을 듣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마 대통령이 UAE나 다보스를 갔다 온 다음에 뭔가 결정하지 않을까, 이런 여지를 좀 두려고 했던 것 같은데, 본인 생각과는 좀 다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그 윤심을 팔면서 출마를 계속 압박하는 이런 이제 소위 윤핵관들 예. 이런 분들에게 좀 비판하고 싶어요. 예. 제가 이제 그 마음의 단계를 말하면 제일 위에 천심이 있어요. 그다음에 민심이 있습니다. 천심은 민심하고 이게 이꼴 동등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당심이 있고 그다음에 그 가장 아래에 윤심이 있는 겁니다. 예. 이 말은 이게 천심, 민심 밑에 당심이 있는데 네. 결국에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이제 그 보수 우파 쪽의 여론도 지금 이게 거의 1위입니다. 예. 당원들의 지지도 높아요. 예. 이런 분들에게 윤심을 팔아서 출마를 이렇게 못하게 막아버린다. 이거는 이게 천심, 민심, 당심을 다 거스리는 이런 이게 행위입니다. 저는 비판 이러면 돼요. 나는 나경원을 찍지 않겠다. 예. 그래 당신이 출마할 권리는 목숨 걸고 지켜주겠다. 이게 프랑스의 볼테르가 한 이야기예요. 나는 당신의 의견에 근데 나경원이 싫으면 안 찍으면 되죠. 네. 근데 왜 출마를 못하게 합니까? 예. 전당대회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 아닙니까? 예. 누구나 자유롭게 넣어서 네. 뜨겁게 경쟁하고 그렇게 쿨하게 차갑게 승복하는 예. 이게 바로 축제가 되는 이런 전당대회인데 누구는 못 나와 누구는 못 나와 그러면 이게 김기현 대표를 그냥 임명하면 되지. 네. 이게 전당대회입니까? 저는 이런 이제 윤핵관의 행태가 잘못된 거고 네. 이걸 나경원 대표는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알겠습니다. 오히려 윤 대통령을 예. 망치는 길이다. 도와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네. 자, 지금 나와 있는 지지율 보면은 나 전 의원이 굉장히 높고 이번에는 100% 당심을 가지고 대표를 뽑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나 전 의원이 윤 대통령 쪽에 있다고 생각했을 텐데 오늘 윤 대통령이 두 자리에서 해임을 시키는 일이 있었고요. 사의 표명도 하지 않은 기후환경대사에서까지 자리를 없애는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당원들의 입장에서는 과연 나 전 의원이 대통령을 돕는 쪽이냐 아니냐 이렇게 좀 고민해야 될 포인트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런데 나 전 의원은 그저께였죠. 서울시 동작구청에서 열린 동작구 신년 인사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절대 화합 이런 건배사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입니다. 일치 단결해서 내년 총선 승리를 반드시 이루자는 뜻에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절대 화합! 대통령실에서 사의를 표명하신 걸 안 받으면 어떻게 좀 하시기? 나중에 보고 말씀드리죠. 아직 아무런 입장을 전달받지 않았는데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도 그렇고 이게 무슨 갈등과 충돌로 비추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나 전 의원 생각은 저랬습니다만 오늘 윤 대통령의 입장을 보면은 전혀 본인의 뜻과는 좀 다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상 이 자맹이라는 표현이 일부 언론에서 나오긴 했습니다만 자맹의 시간이 이제는 끝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미 조치가 나왔고 UAE나 뭐 다보스 순방 이후에 뭔가 조치가 있지 않겠느냐 아니면 반려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까지 했던 것 같은데 그것과는 전혀 다르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선택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뭔가 게임을 하는 듯한 양상으로 나경원 전 의원이 지난 올해 들어서 이제 지금까지 네. 그런 행동을 해왔는데 우선 언행이 좀 불일치해요.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 뭐 안상훈 사회수석이 나와서 이 저출산 고령 사회 문제에 관해서 그 나경원 전 의원이 기자간담회에서 얘기했던 내용이 자, 윤석열 정부 이 기조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지금 대표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나 전 의원으로서는 일종의 대통령실로부터 그야말로 파문을 당한 셈이거든요. 예. 그게 뭘 의미하느냐는 건 나 전 의원이 충분히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때에 나 전 의원은 자, 이게 무슨 뜻이다 하는 걸 분명하게 하고 본인의 확고한 입장을 저는 밝혔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출마를 하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그때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이고 예. 할 생각이 없으면 할 생각이 없는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아까 뭐 흔들리지 않을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어요. 나무만 흔들리는 게 아니고 숲까지 흔들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많은 기자들도 나경원 전 의원과 통화한 사람 또
또는 통화하지 않은 사람도 나 전 의원이 여기 가서 이 소리하고 저기 가서 저 소리 하는 것처럼 이해를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지금 최종적으로 해임 이런 결정을 받으니까 아 그렇게 되면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이 대표적인 반윤주자가 되는 건가? 네. 이런 생각까지 가지게 돼요. 근데 이게 역대 대통령이 집권당의 그 대표 선출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대개 작동을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완전히 보이는 손으로 작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메시지를 나경원 전 의원이 유력한 후보라면 적어도 빨리 캐치를 해서 자기의 입장을 밝혀야 당원들도 흔들리지 않는 건데 네. 그 점에 있어서 저는 여러 차례 실기를 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기회를 놓쳤으면 네. 그 기회를 놓친 대가가 나경원 전 의원한테 예. 그 앞으로 아마 차곡차곡 본인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 대통령이 나 전 의원을 기후환경대사 그리고 저출산고령위원회 부위원장 자리에서 해임을 했다는 소식이 막 들어왔고요. 이 해임이 갖는 의미가 이번 전당대회에 나 전 의원이 출마를 할지 안 나올지 대표 자리를 노릴지 안 노릴지 그건 아직 불확실합니다만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앞으로 좀 두고 봐야 할 그럴 부분입니다.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순방에 나서는데 등 뒤에서 저렇게 사표를 던지는 게 무슨 말이 되느냐 이렇게 이제 윤핵관 이른바 장제원 의원이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또 반대로 말씀하셨듯이 누군 나가게 하고 누군 못 나가게 하고 이게 과연 바람직하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논의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잠시 전 윤석열 대통령이 나경원 전 의원의 2개의 공직을 해임하는 조치를 했다는 소식이 막 속보로 들어와서 이야기 좀 나눠봤고요. 오늘의 주제에 들어갑니다. 김만배 씨의 극단적 선택 시도로 중단됐던 대장동 재판 오늘부터 재개가 됐습니다. 최근 측근들이 기소되면서 심리적 압박을 많이 받고 있죠. 김만배 씨의 심경 변화가 있을지가 이 관심인데 오늘 조선일보가 일면에 단독 보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검찰이 남욱 변호사로부터 진술을 확보했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김만배 씨가 내가 이재명 대표의 소송 2건을 대법원에서 뒤집었다 이렇게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이 파장이 큰데요. 이 재판 거래 의혹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준비했습니다. 권순일 대법관 통해 재판 뒤집었다는 의혹 사실입니까? 언론사 대표한테 이재명 대표 전직 조폭 당시 대법관 전직 법조기자가 엮인 희대의 막장 대법원 재판 거래 비리 의혹 사건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입장 표명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님 선거법 위반 재판 거래 의혹 관련해서 별도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적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관련된 얘기는 없었고요. 네,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두 가지입니다. 이 김만배 씨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 토론 과정에서 말한 부분, 이게 이제 자유를 더 보장해줘야 된다 이런 취지로 대법원에서 무죄가 된 경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남 1공단 공원화 무효 소송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법원에서 성남시에 유리하게끔 판결이 나오도록 권순일 대법관을 통해서 힘을 썼다 이런 이 진술을 확보를 했다는 겁니다. 당시 근데 남 변호사가 언급한 두 사건 모두 법조계에서는 좀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가 있었던 게 사실인데 자 선영욱 변호사 어떤 점이 좀 이례적입니까? 일단 이제 그 파기환송의 그 통계를 봐야 돼요. 네. 대법원에서 이제 파기환송 되는 거는 3%입니다. 네. 0.03. 그럼 이게 3%니까 100건 중에 3건. 예, 3%죠, 그럼. 예, 3%.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두 개가 다 그럼 이게 파기가 될 확률은요. 네. 0.009. 1000건 중에 9건. 이렇게 되면 1000분의 9입니다. 확률이. 예. 제 말은 이게 아주 어려운 이례적인 확률이고요. 네. 특히 그 먼저 이제 그 뒤집어진 거 그 선거법 있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또 이례적인 게 보통 이제 전원합의체 가면 연구관들이 의견을 원래는 둘 다로 써와요. 그런데 이 사건은 전부 기각으로 써온 걸 권순일 대법관이 그 반대 의견도 한번 써봐라. 오히려 주도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7대5로 끝난 거예요. 이런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이고 또 이게 논리가 아주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우리가 거짓말 중에도 이게 적극 거짓말, 소극 거짓말 나눠서 이거는 이게 인터뷰니까 적극적이고 일방적 이런 거짓말이 아니다. 이래서 이게 그냥 무죄다. 이게 말이 되는 저는 듣도 보도 못한 이런 게 법논리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건의 그 공헌화 있잖아요. 이것도 이게 일방적으로 공단을 공헌하면 기존의 그 주상복합 건설한 시행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이 당연히 피해를 보니까 이거는 1심, 2심을 다 이긴 사건이에요. 이런 사건을 이게 2대0 사건이랍니다. 앞에 선거법은 1대1이죠. 1심하고 무죄, 2심이 300만 원. 그런데 이런 2대0 사건은 대법원에서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다 보면 돼요. 왜 판사가 이미 6명이 판결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저는 이게 뒤바뀌었다. 아주 법논리가 도저히 그 판결을 자세히 봐도 납득이 안 되는 이거는 결국 권순일 대법관 이분이 2014년부터 20년까지 근무했죠. 6년이니까 이런 게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지 않고는 안 된다 이래 봅니다. 자, 그런 뭐 이 문제 제기가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확인된 부분은 아니고 누가 주도했다 어땠다 이런 말은 많았는데 그게 이제 정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았어요. 그럼 한번 따져볼까요? 이재명 대표가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논란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던 게 바로 선거법 위반 사건이었습니다.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이 달려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허위 사실 공표가 되면 지난번처럼 대선에 출마할 수가 없는 아예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당시 논란이 됐던 이 대표의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김영환 후보께서는 저보고 정신병원을 형님을 입원시키려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닙니다.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은 형님의 부인, 그게 제 형수와 조카들이었고. 네. 자, 그러니까 이게 김영환 후보의 이 고발을 통해 가지고 이게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 이런 혐의가 됐는데요. 1심에서는 무죄가 됐습니다. 무죄가 됐다가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 선고받았다가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이게 무죄가 됐던 그런 사건이죠. 자, 전수미 변호사, 이게 뭐 정당한 판결이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확률로 저는 보는 건 좀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확률이 그 1%라고 할지 0.1%라 할지라도 그게 나한테 해당되는 100%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재판은 확률로 따지는 건 저는 좀 약간 의미가 없다고 보고 오히려 지금 논의가 되는 게 남욱 변호사 진술 외에는 사실은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떠한 증거가 없는 상태이고 계속 마치 이재명 대표가 뭐 여기에 연루가 된 것처럼 지금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 게 저는 문제라고 보는 게 왜냐하면 특히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의 무거움을 좀 아셔야 됩니다. 전체 13명의 만약에 로비를 해서 결과를 바꿀 거면요. 13명에서 최소한 7명 정도를 로비를 다 해야 돼요. 근데 재판 판사를 아시겠지만 판사 7명을 로비해서 이 재판 결과를 바꾼다? 실제적으로 법조계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게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법관 하나하나가 다 독립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로비를 해서 이 결과를 바꾼다는 것은 한 명 정도는 어떻게 해볼 수는 있겠지만 7명을 설득해서 그 결과를 약간 바꾼다는 거는 좀 약간 무리한 해석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나. 그리고 만약에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정말 대한민국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 상권 분립에서 그리고 특히 사법부의 시스템 자체에 굉장히 큰 결함을 발견한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부각을 시키고 개선할 그런 의무가 있는 거죠. 네, 당시 대법원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당시 후보가 허위 사실을 말한 건 맞다. 그런데 일방적, 의도적,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느냐.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다. 이런 논리를 만든 겁니다. 이 법리를 그런데 이제 알려지기로는 권순일 대법관이 제시를 해서 다른 대법관들을 설득했다. 이런 말들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권순일 대법관의 역할이 그 당시에 굉장히 컸고 그게 혹시 뭐 김만배 씨의 로비라든지 이런 걸 받은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좀 있었죠.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법률적으로 그걸 뭐 따질 능력이 안 되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보자고요. 거짓말에 적극적 거짓말이 있고 소극적 거짓말이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고요. 그다음에 저거 잘 아시다시피 이겁니다. 김영환 후보가 당시에 친형을 강제 입원시킨 사실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그러면 그걸 보고서 이게 적극적 거짓말입니까? 소극적 거짓말입니까? 질문에 대해서 그런 일 없다고 거짓말을 했잖아요. 실제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저거는 그냥 저희처럼 상식적인 사람들이 보면 토론회 같은 데 나가서 상대방이 이러이러한 질문을 할 때 그거에 대해서 거기서 거짓말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얘기하고 똑같은 판결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대법원 판결에서 그런 게 나올 수가 있느냐.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데 상식에 어긋난 뭐 이례적 이렇게 점잖은 표현을 쓰지 않아도 네. 저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그 판결이라는 거죠. 법이 그렇게 상식을 떠나서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럼 뭐 그 법을 뭐 1심, 2심, 3심 뭐 그렇게 그 재판을 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하는 의문을 들게 하는 판결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거짓말은 그냥 거짓말일 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권순일 대법관은 당시 내가 소수 의견이었는데 지금 말하는 거 이런 것들 사실과는 다르다 이렇게 해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표의 이 대법원 무죄 취지 판결 전후로 김만배 씨가 권순일 대법관을 방문한다고 쓰고 대법원을 8차례나 방문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재판 거래 의혹이 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당시 국민의힘 이재명 대표 반응 같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퇴직 후에인 지난해 11월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위촉됩니다. 김만배는 그분의 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 전후로 8차례나 당시 권순일 대법관 집무실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또 고액의 돈 약속도 했다는 의혹까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권순일 전 대법관은 이 지사의 대법원 판결 때 무죄를 낸 것에 대한 사후 수뢰죄까지 의심받는 상황입니다. 무슨 모 대법관하고 재판 거래를 했다는데 상식적으로 제가 2015년에 예측을 해가지고 내가 나중에 재판을 받게 될 것 같다, 유죄가 될 것 같다, 대법원 갈 것 같다고 해서 미리 준비했다는 얘기는 아니실 것 같고 그 다음에 대법원이라고 하는 게 13분이 계신데 그중에 한 명한테 뭘 한다고 해서 되지도 않을 일이고요. 이건 지나치신 거 아닌가. 네, 자 이재명 대표는 저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그럼 얼마나 많이 김만배 씨가 대법원을 방문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날짜하고요. 처음 간 게 2019년 7월 16일입니다. 그 이후에 9월 달에 이 대법원으로 이재명 대표 사건이 접수가 됩니다. 이후에 3월 5일, 5월 8일, 5월 26일, 6월 9일 갔고요. 근데 6월 15일에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이 사건이 회부가 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날 6월 16일 날 한번 또 갔어요. 그리고 7월 16일에는 대법원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납니다.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됐는데 그 다음 날 갔어요. 8월 21일 날 또 한 번 더 갔습니다. 그런데 9월 8일에 이제 권순일 대법관이 퇴임을 했어요. 그 이후에 간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재명 대표 사건이 좀 있는 과정에는 굉장히 많이 갔다가 이게 끝난 다음에는 안 갔어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한번 보시죠. 방문 목적이 대부분 뭐 기자들 만나거나 군의 이발소 방문이었는데 권순일 대법관을 인사차 이제 서너 차례 방문했기 때문에 이 이름을 썼다는 거예요. 아는 분이라서 권순일 이렇게 썼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판 관련 언급은 없었다는 거고 편의상 권순일 대법관 방문이라고 적은 것에 불과하다. 이게 김만배 씨의 주장입니다. 자,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아무래도 이제 뭐 그 출입을 하려고 그러면 밑에서 이제 어디에 가느냐라고 쓸 때 뭐 본인도 한 30명을 만났다고 얘기하면 8번 정도 만났다는 건 실제로 뭐 8번 다를 안 만나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뭐 이발소를 이용했든 어찌됐든 간에 유착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비서하고 친해서라도 대법관이 직접 아니더라도 내가 갈 테니까 내가 대법관 만나러 간다 그러면 만난다고 얘기 좀 해줘. 이런 부분까지 통할 수 있다면 상당히 많은 유착 관계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실제적으로 보면 그 뒤에 행보가 더 우리를 의심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퇴임 이후에 왜 그런 일반인들이 전혀 알 것 같지도 않은 또 뭐 그런 곳에 가서 뭐 물론 뭐 월급 액수, 뭐 고문의 어떤 액수가 커서 갔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대우를 받았느냐 하는 것도 이제 의심하게 되는 거고 다만 이제 이 선거법과 관련돼서는 초기에 그런 판례는 있었던 것 같아요. 치열한 정치 토론 과정에서의 자기도 모르는 자기 변명 과정에서의 어떤 거짓말 일부 정도는 허용해 줘야 된다는 취지가 있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명백히 이재명 대표 본인도 개입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과연 그 케이스 안에 들 것인가가 상당히 어떤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일단 김만배 씨의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된 부인 한번 들어보시죠.
권순일 전 대법관 그렇게 자주 찾아뵀던 이유는 뭔가요? 저희 동양 선배신데 제가 이제 다른 부분을 인수하기 위해서 많은 자문을 드렸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오해돼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여러분이 염려하시는 그런 바가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재판과 관련돼서 어떤 부탁과 청탁을 한 게 아니냐는. 우리나라 이 사법부가 그렇게 호사가들이 추측하고 짜집게 하는 생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재판 이런 얘기는 얼토당토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김만배 씨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이후부터 권순일에게 50억 원을 줘야 한다. 이런 말을 김만배 씨가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연결된 게 아니냐 뭐 이런 추측이 가능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은 저 진상이 뭔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권순일 전 대법관하고 이제 김만배 씨 두 사람 중에 적어도 한 사람이라도 뭔가 진실을 털어놔야 이제 우리가 이게 진실인가 보다 한번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아마 이런 정도일 텐데 근데 이제 두 사람의 해명이 있어요. 권순일 전 대법관은 본인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자 그러면 이발소 등등 이런 얘기를 이제 김만배 씨가 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이런 거 한번 보시죠. 여기 간 날짜를 한번 봐요. 우리가 보통 남자들 이발할 때 한 달에 한 번 한다든가 5주에 한다든가 이렇게 규칙적으로 합니다. 되게. 네네. 한번 보시죠. 3월 5일, 5월 8일, 5월 26일, 6월 9일. 전혀 규칙성이 없어요. 이거는 이발이 아닐 가능성이 거의 100%다. 네. 이렇게 보고 그럼 왜 거짓말을 했느냐 이런 게 이제 궁금해지는 대목이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 그런데 본인이 이제 친하니까 거기다가 권순일 대법관 이렇게 쓰고서 출입을 했다 그러는데 네.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어디 간다고 출입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경위가 전화를 합니다. 전화해서 이만한 저만한 사람이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면회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케이 들여보내세요 라고 할 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럼 8번을 다 그렇게 들어갔나요? 그러면 이발소 갔다는 얘기하고 또 얘기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으로 본다면 우선 해명이 달라요. 해명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러면 김만배 씨는 왜 이 부분에 관해서 굳이 사실이 아닐 것 같은 해명을 계속 내놓을까? 네. 여기서부터 저는 김만배 씨가 다시 설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권순일 대법관의 이제 이후 행보 이것도 문제가 됐었죠. 김만배 씨가 세운 화천대유 고문으로 가면서 월 1,500만 원씩을 받았다. 이런 또 이 연봉 계약서가 월간 조선에 의해서 이제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50억 클럽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고문료로 또 연봉을 2억 4천만 원 정도 받는 그런 계약을 했다. 이런 보도가 또 나왔어요. 김민수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퇴임 이후에 저런 화천대유 고문으로 가서 저렇게 거액을 받았다는 것도 그렇고 50억을 줘야 된다라는 김만배 씨의 이야기도 그렇고 뭔가 정황상 앞뒤에 인과관계가 있지 않나 하는 강한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은 분명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역시 상식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8번의 대법원을 방문을 했는데 이발을 하기 위해서 갔다. 이건 상식 차원에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그리고 그 방문의 시점도 묘하게 그 어떤 특정 일자 다음 날 방문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남욱 변호사는 김만배 씨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뒤집힌 2건의 케이스를 얘기를 했다라는 것을 들었다고 하지만 또 다른 녹취가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그 파기환송이 된 것이 2020년 7월 16일인데 그보다 약 5개월 전입니다. 2020년 2월 13일에 과거에 그 이재명 시장 당시에 수행 비서를 했던 백모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이모 비서관이 이야기를 전화상으로 나누는 녹취록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백 씨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대법원에는 싹 라인이 우리한테 있고 우리가 대법원 쪽에는 워낙 작업을 많이 해놨다. 이런 이야기를 5개월 전에 서로 그 이야기를 나눈 녹취록이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이제 증거 자료로 활용이 될 것 같고요. 네. 아까 김만배 씨는 본인이 이야기를 하기에 우리 대법원이 호사가 등이 이야기하는 추측하고 짜깁기 하는 그런 곳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그런 정황들이 얘기가 되고 사법부가 어딥니까? 정말 힘없는 국민들이
정말 기댈 데가 없을 때 제일 나중에 구제해야 줘야 되는 곳이 사법부인데 네. 그 대법원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 그러니까 재판 거래가 있었다는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사법부의 국민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이다. 예. 정말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네. 국정농단에 다름없는 그런 예.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만배 씨는 검찰 조사에서 재판 거래로 방문한 건 아니다. 그리고 고문으로 모신 건 법률 전문지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좀 도움을 받기 위해서 했던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김만배 씨가 그렇다면 왜 이 권순일 대법관과 관계가 됐을까? 뭐 고향이라고는 합니다만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만약 일을 했다면 그건 또 대장동 때문에 그런 게 아니겠느냐? 뭐 그런 이 추측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서정익 변호사, 이 공단 공원화 무효 소송 이것도 뭐 2심 성남시가 패소했던 2심이 확정됐으면 대장동은 없었던 거잖아요. 예. 그런 거죠. 그럼 그렇죠. 대법원에 이 김만배 씨가 상당히 그 로비를 통해서 이걸 뒤집었다.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그 이재명 당시 시장의 그 1번 공약입니다. 예. 결국 이제 공단을 공원화시키는 거 네. 이게 가장 중요한 공약이었고 관심 사항인데 문제는 이제 그 신뢰복 기존의 그 주상복합 짓는 네. 이런 분이 권리가 있잖아요. 예. 따라서 이제 그 소송이 그분이 제기했던 이런 사건이거든요. 네. 이것도 저는 이제 그 권순일 대법관의 임기가 2014년부터고 예. 이게 아마 이제 판결이 2016년일 겁니다. 네. 저는 충분히 그 개연성이 있다. 부탁해설 네. 이래 보이고 왜냐하면 이게 저 이재명 대표나 이제 우리 전 변호사님도 우리나라에 대법관이 뭐 10몇 명인데 한 명가 되느냐? 예.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그 전원합의체로 갈 때는 예. 거의 한두 명 차인데 네. 이게 6대5입니다. 예, 예. 원래는 이게 그 기수가 후배부터 이게 먼저 찬반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권순일 대법관은 선임이죠. 그 위에 대법원장은 자기 표를 행사 안 하고 대법원장은 그냥 이게 다수에 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6대5만 되면 끝난 거예요. 대법원장은 무조건 6쪽으로 가게 예. 돼 있는 겁니다. 자기 예. 생각이 없어요. 따라서 저는 한 표가 캐스팅 보트가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또 대법관의 친분이 있잖아요. 예. 그럼 본인이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이런 논리로 하다 보면 한두 명 정도는 설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캐스팅 보트 따라서 저는 한 명이 그렇게 가볍게 볼 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성남시 소송에는 권순일 대법관이 참여해서 판결을 한 건 아닌 걸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다만 뭐 주변에서 이렇게 뭐 도움을 줄 수는 있지 않겠느냐 이런 해석은 가능한데 하여튼 지금 김만배 씨가 그런 말을 했다는 두 개의 사건, 이 대표에게 유리한 사건으로 만들었다. 이걸 남욱 변호사가 들었다. 이런 또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늘 대장동 재판에 출석한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에게 이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질문 쏟아졌는데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보시죠. 최근 측근 2명 구속 기소됐는데 어떤 심경이세요? 네, 실제로 권순일 대법관 통해 재판 뒤집었다는 의혹 사실입니까? 언론사 대표한테 언론사 기자들한테 재판 거래 의혹 관련해서 김만배 씨가 권순일 전 대법관한테 어떤 답변 받았다고 하던가요? 김만배 씨가 권순일 대법관 통해서 재판 뒤집었다고 말한 게 맞나요? 자, 두 사람 다 침묵을 했고요. 근데 이 남 변호사의 진술은 2021년 10월에 한 거고 최근 검찰에서 재확인된 거라고 합니다. 당시에 이제 뭐 50억 클럽 의혹 확산됐습니다만 이 부분도 검찰이 알고 있었을 텐데 더 이상 수사를 하지 않았다. 그것도 좀 문제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좀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때가 이제 문재인 정부 검찰 때잖아요. 네. 그런데 문재인 정부 검찰이 50억 클럽의 이름, 그 실명이 나오는 게 6명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만 수사를 해서 재판에 넘겼고요. 예. 다른 5사람은 전혀 나온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그 2021년 10월이면 남욱 변호사가 미국으로 도피했다가 귀국한 직후거든요. 네. 와서 저렇게 구체적인 얘기를 이제 김만배 씨로부터 들었다가 한다면 네. 그 부분에 관해서 어떤 형식으로든 수사에 진전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거 보면 그게 이제 궁금해지는 대목이고.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 검찰로 바뀌고 난 이후에도 사실은 50억 클럽에 관해서는 별도로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물론 뭐 지금은 워낙 이제 인력이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이 자, 이 부분도 곧 뭐 집중적인 수사를 하겠다고 말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들도 궁금한 대목이에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 검찰이든 윤석열 정부 검찰이든 간에
이 곽상도 전 의원 건을 제외한 50억 클럽의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왜 도대체 수사를 안 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설명을 해야 되고, 물론 윤석열 정부 검찰은 앞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그건 좀 지켜볼 대목이긴 하지만 지금 다른 거에 관한 그 어떤 진척도에 너무 뒤처진다.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법적 카르텔인가? 뭐 이런 그 의심도 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재판거래 의혹이 사실이라면 사법부가 붕괴된 사건이다. 이렇게 강한 비판을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경기도지사 시절에 선거법 위반 재판 대법원에서 희한하게 뒤집혔던 일에 김만배가 대법원 재판 거래하다시피 작용한 그런 것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진작에 피선거권이 없어져야 할 그런 재판을 재판 거래를 통해서 했다면 이것이야말로 크게 처벌을 받아야 될 사법부 붕괴 사건입니다. 자, 주 원내대표의 이야기, 김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저 2018년에 공직선거법, 그러니까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그 위반 혐의에서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 생명을 새로이 얻었죠.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만약에 이때 당선 무효형에 해당되는 2심 결과와 같은 300만 원 형이 나왔었더라면 이후에 정치 피선거권이 제한됐기 때문에 20대 대선에 대선 후보로 나왔을 리도 없고 그리고 이후에 대선을 치렀을 리도 없는데 이게 사람이 이렇게 살다 보면 길게 봐서 어떤 것이 좋은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당시에 그렇게 해서 피선거권이 제한됐더라면 오늘날 이런 사태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 쓴소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대법원에서 이렇게 재판거래 의혹이 당시에도 불거졌었다면 그 책임지고 있는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어떤 조치라도 취했어야 되는데 거기는 본인 자신이 탄핵거래다 여러 가지 그 분란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을 리는 만무하겠습니다만 두 차례 권순일 대법관을 불렀다고 해요, 검찰에서. 그러고 나서는 그냥 유야무야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과연 대법원의 권위라는 것이 어디 있는가. 그러니까 사법부 붕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전 들어온 속보 하나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여행증명서 발급이 완료가 됐다고 합니다. 언제든지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법무부는 김성태 전 회장의 여권을 무효화했기 때문에 여권을 재발급받는 게 아니라 여행증명서를 외교부에서 발급을 받아야 이동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에 귀국에 필요한 여행증명서 발급이 완료됐다는 소식이 막 들어왔습니다. 지금 태국에서 도피 중이다가 골프장에서 체포가 됐었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생각과는 달리 불법 체류를 인정함으로써 한 11만 원 정도의 벌금을 납부를 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겠다는 뜻을 밝힌 거고요. 다만 증명서, 여권이 무효화됐기 때문에 여행증명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했는데 외교부에서 바로 이게 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비행기만 있으면 들어올 수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만 비행기 탑승과 관련해서는 이제 다음 주 초, 내주 초에 귀국하는 비행기를 탈 걸로 지금 알려져 왔습니다. 자, 김 전 회장이 발급받은 여행 증명서는요, 이 여권 발급이 제한되거나 강제 퇴거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여행할 수 있게끔 하는 문서고요. 긴급 여권하고 유사한데 이 발급 대상이 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자, 김 전 회장이 그런데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겠다고 했는지를 놓고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현지 수감시설의 이 열악함 이런 것들도 하나 원인이 됐다 그러고요. 또 8개월 동안 도피하다 보니까 심신이 좀 피로했다 이런 이야기도 좀 있고 쌍방울 그룹 전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어서 일단 귀국해서 검찰 수사를 받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현지에서는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법무부에서는 이 검찰 중에 이 범인 인도와 관련된 전문 검사를 보내서 부장급을 보내서 지금 데려오는 걸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먼저 이제 그 체포 부분에서 아마 이제 또 일부에서는 이제 검사라고 딜을 한 게 아니냐 이런 게 의혹을 제기하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알기로 아닌 걸로 저는 보이고요. 검찰은 이제 단호하게 딜은 없다 이런 이제 입장을 해서 그 이제 일주일 정도
잠복해가지고 결국 태국의 그 이민국에서 체포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 매제하고 다르게 얼마 전에 잡힌 매제는요, 경찰에서 잡았기 때문에 재판 중이라서 재판 날짜가 2월 달에 잡혀 있는데, 네. 이거는 이제 이민국에서 했기 때문에 어차피 재판해도 저는 불법 이민 자료가 추방될 행정조치로 이런 게 상황이었고요. 아마 재판 가도 이게 뭐 본인은 이게 아무 실익이 없는 시간을 끌어봤자 이런 이제 상황이고, 아마 이제 한국에 이번에 들어오면요, 크게 보면 이제 한 3가지 정도를 수사할 것입니다. 첫째는 이제 쌍방울에서 이제 변호사비 대납한 거, 이 의혹을 첫째 조사하고, 그다음에 안부수 아태엽 있잖아요. 대북 송금 이쪽도 이게 쌍방울에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재명 측하고 이 부분 되게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쌍방울의 최우양 이분이 대장동 김만배 씨의 자금을 은닉한 이 자금 흐름이 대장동과 쌍방울에 연결돼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대장동 관련 부분도 조사를 하고 이런 이제 조사가 이루어지고 지금 이제 법무부에 이걸 전담 공인검사가 조주현 부장검사죠. 저번에 매제 때도 그분이 직접 갔었고 이번에 이분이 공인검사입니다. 서울대 외교학과 나와서 주로 외국에서만 근무한. 그래서 이제 전문검사이기 때문에 이제 파견 나가서 데리고 있는 거죠. 자, 뭐 속보가 나왔으니까 김성태 씨 이야기 좀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오늘 어떤 반응 보였을까요? 한번 보시죠. 쌍방울이 이정기 전 회장 검거된 거 관련해서 변호사비 대납 수사도 검찰이 좀 속도낼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그 일부에서는 검거부터 자진기소까지 검찰 시나리오라고 이렇게 주장도 나오는데 어떻게 평가하시고 계시는지. 네, 기자들이 저렇게 물었을 때 답을 안 했는데 잠시 전 들어온 또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보면 한 번도 얼굴 본 적 없다. 황당무계하다. 이런 입장을 유튜브 방송인가요? 거기서 이야기를 했고요. 2년이라고는 내복 사입은 것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다시 한번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는 김성태 얼굴 본 적도 없어. 황당무계한 이야기고 내복 입은 거 말고는 쌍방울과 관련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김민들, 전수미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러니까 아는 검사장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검사나 기자는 교도소 담장위를 걷는 사람이다. 기자가요? 네, 이번에 뭐 사안을 보시면 알겠죠. 결국엔 그러기 때문에 이번 사안도 저는 이제 뭐 검찰이 송치를 하거나 뭐 기소를 하거나 아니면 뭐 구형을 할 때 다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되잖아요. 좀 이런 형식들이 뭐 죄형 법정주의가 아니라 이제 죄형 보도주의 형식으로 좀 가는 것들이 전 굉장히 많이 아쉽다. 근데 김성태 전 회장 같은 경우도 특정죄 가중처벌에 대해서 횡령이나 배임이나 아니면 대북 송금에 대해서 특히 이 사안에서 핵심은 전환사채에서 그런 이득을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을 했느냐, 이게 이제 핵심 사안인데 그게 핵심 사안이 아니라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이 뭐 잡혔다, 뭐 여행지문서 발급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죄형 보도주의에 의해서 이제 죄가 국민들의 마음속에 인식이 되고 각인이 되는 형태가 과연 바람직한지는 좀 의구심이 있어서 결국에는 이거는 이재명 대표와 연관시키는 그림을 만든다기보다는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하는 거고 대표와 연관성만 그거를 확실하게 명명백백하게 수사를 통해서 밝히는 게 필요하다 봅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김성태 전 회장하고 일면식도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보면 쌍방울 그룹의 전 고위 임원의 녹음 파일이 한번 공개된 적이 있어요. 거기 보면 그 고위 임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전 회장은 친하지라는 표현이 있어요. 친하지.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 고위 임원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인지 뭐 그거는 이제 조사를 좀 해봐야 되겠지만 친하다는 녹음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김성태 전 회장과 과연 이재명 대표가 모르는 사이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해명은 지금 말만 있는 거고 이거는 녹음 파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확인이 돼야 될 부분이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와 김만배 씨와 뭐 이런 데가 이제 뭐 전환사채, 뭐 사고 팔고 뭐 이런 거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거든요. 그럼 그것이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문제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이 이루어진 것이냐 하는 부분. 거기에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들이 한 5명 정도,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수석을 했던 2사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쌍방울 그룹의 본사나 계열사의 감사 사회이사로 근무를 했었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그거만 합쳐도 7명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7명이 쌍방울 그룹과 이런저런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이상하다. 이런 의문들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됩니다. 네. 자, 뭐 지금 변호사비 대납 의혹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전 회장 간의 관계를 의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대북 송금 의혹도 이제 뭐 수사를 하게 될 텐데, 자, 일단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해명, 그리고 뭔가 이 변호사비가 2억 얼마가 아니라 한 20몇 억 됐다, 이런 걸 추측할 수 있는 그런 정황 녹취가 있는데 한번 보시죠. 무슨 S 회사가 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분이 제 변호사비를 대신해 줍니까? 그 근거를 일단 찾아내야 말이 일단 될 거고요. 이재명이라는 실명이 언급되고 현금 3억과 주식 20억을 주었다 라는 내용의 녹취 일부분을 여러분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25억이 뭐라고요? 아니 되게 그 이재명 지사 그거 빼주는 거 그거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네. 마지막으로 대납 관련해서 어제 뭐 녹취록이 공개됐는데 이재명은 특별 케이스다 나왔는데 혹시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그것도 조직폭력배 조작 사건에 버금가는 조작 사건이라는 것이 곧 드러날 겁니다. 그 당사자도 아니고 제3자들이 자기들끼리 녹음한 게 그게 녹음의 가치가 있습니까? 정말로 변호사비를 불법으로 받으면 저를 구속하세요. 그리고 사실이 아니면 그 무고하고 음해하고 그런 사람들 무고 혐의나 공직선거법 위반을 빨리 처리해서 처벌하십시오. 네, 검찰은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쌍방울 전환사채 일부에서 뭐 배임, 뭐 횡령 이런 게 있는데, 이재명 대표와 쌍방울 그룹 간에 뭐 관계가 좀 있다고 치면 이게 전환사채 관련 이익이 변호사비로 대납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한번 들여다 보겠다, 이런 거거든요. 김병주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김성태 회장이 답답한 부분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세건 중에서 가장 쟁론화될 수 있고 좀 오히려 이렇게 잘못 와전될 수 있는 케이스 중에 이것도 추측입니다만은 전환사채를 통한 어떤 변호사비 대납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전환사채를 통해서 돈을 만들어주는 것이 간단하지가 않고 매우 복잡한 과정이 있는 거고, 다만 해경군 김씨 변호사를 맡은 변호사에게 그걸 갔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추론화 돼가지고 그것이 이제 하나의 그림이 완성된 듯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아마 빨리 오겠다고 하는 것 중에는 아마 실제로 보면 이 전환사채를 통한 뭐 예를 들면 그것을 통해서 수익을 많이 얻어서 그것의 일부가 변호사비로 갔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런 과정 속에서 처음부터 작전하듯이 변호사들이 들어가서 저 시점에 맞게 제때 팔고 내려오고 하는 것들이 과연 간단한 일인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김성태 회장의 어떤 뭐 들어와서 어떤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불편한 속내가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의 오늘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중심 인물은 이화영 평화부지사의 관계입니다. 쌍방울와의 관계도 그 이전부터 월급을 받아왔고 또 평화부지사를 통해서 대북의 송금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과 쌍방울 또 이재명과의 관계들을 어떻게 김성태 회장이 들어와서 아마 신경의 변화가 있어 보입니다만은 거기서 중요한 어떤 쟁점들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뭐 100번 양보를 해서 이재명 대표 말대로 그 김성태 전 회장과 일면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러 가지 정황상 너무나 그 교집합이 많습니다. 경기도와 쌍방울이 연관된, 그러니까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화영 평화부지사 그리고 안부수 아태엽 회장과 연관돼서 대북 불법 송금 의혹, 그리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지금 사실상 그 FIU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그 수상한 거래 의혹을 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200억 원대의 전환사채, 그중에서 100억대를 쌍방울 계열사에서 매수를 했는데 그 가운데 23억 원 정도가 방금 말씀하셨던 그 해경군 김 씨에 관한 그 변호를 맡았던 이모 변호사에게로 간 것이 아니냐라는 정황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상 그 이 대표가 변호사비로
2억 5천만 원 조금 넘는 돈을 지불했다고 하는데 네. 투입되었던 변호사들이 뭐 대부분 전관 아니면 뭐 예. 굉장한 이력들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께 그 2억 5천 정도면 너무나 그 관례상 좀 금액이 적은 네.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은 예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 김만배 씨의 경우에도 뭐 최근에 뭐 100억, 120억을 뭐 로펌에 제공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봐서는 분명히 뭔가 그 연결고리가 있는 것임에는 분명하다라는 정황을 숨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성태 전 회장 지금 해외 도피 돕거나 각종 비리 의혹과 연관됐던 쌍방울 계열사 임직원 4명도 구속이 됐습니다. 6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4명에 대해서는 발부가 됐습니다.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게 이제 하나였는데, 자, 김성태 전 회장이 태국에서 머물 때 온갖 것들을 가져가서 이 생일 파티까지 열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국내에 있는 PC도 교체하고 뭐 이런저런 증거인멸을 도왔던 임직원 4명이 또 추가로 구속까지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김성태 전 회장이 자진 귀국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서 안민석 의원,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검찰의 시나리오다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수사받으러 간 날, 소환된 날 김성태 회장이 체포됐다는 게 이게 정말 저는 우연의 일일까. 뭐 7, 8개월 동안까지 국내 돌아오지 않고서 저항권을 행사할 수가 있었는데 하루 사이에 자진 귀국으로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꿰어 맞힌 그런 시나리오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나. 아이고 또 음모론적 사고 방식을 김성태 회장과 검찰 간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부분은 있겠죠. 이재명에게 체포가 유리할까 불리할까 그거 판단하면 뻔하지 않겠습니까? 예, 안민석 의원. 그러니까 7, 8개월 동안 더 안 들어오고 잡혔어도 소송하면서 계속 버티면 되는데 왜 들어왔냐 뭐 이런 내용인데요. 아니 범죄 사실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인터폴 적색 수배까지 한 사람을 들어오지 말고 버텨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저는 이제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요. 이게 그 이민국에서 체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비자도 이게 이미 말소가 됐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제 그 바로 행정 명령으로 추방할 수 있는 저는 이게 재판으로 가도 며칠 내에 추방될 수 있는 이런 사안이에요. 그래서 이게 들어온 거고 안민석 의원의 말이 안 되는 게 두 가지만 제가 이유를 대도 첫째는 이제 만약에 검찰하고 거래가 있었다면 도피한 사람을 이렇게 구속영장을 많이 청구하겠습니까? 발부는 이게 4명 됐지만 청구는 더 많잖아요. 전부 이게 도와준 사람 다 구속영장 청구한 거예요. 만약에 딜을 했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선처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게 딜을 하려면 검찰이 누가 나서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 이게 다 녹음이 됩니다. 김성태 씨는 이게 녹음 안 할까요? 어느 검찰각이 자기 목숨을 걸고 딜을 시도합니까? 그런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제가 알기로요. 어떻게 잡혔냐면 태국하고 저희는 사법 공조가 아주 잘 되는 나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한동훈 장관도 엄청나게 동료를 했고 이원석 총장도 왜 안 잡아오느냐고 수사팀을 엄청나게 질책을 했다. 제가 이게 수없이 들었습니다. 수사팀에. 따라서 저는 한동훈 장관의 의지나 이원석 총장 강한 의지로 철저하게 사법 공조를 해서 잠복해서 잡은 거지. 이런 딜은 전혀 안 맞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그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태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죠. 국제기구 회의 참석차 갔다가 태국의 검찰총장을 만나서 사실은 김성태 전 회장 문제에 관해서 협의를 한 걸로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작년 12월 말에 보면 이원석 검찰총장이 또 주한 태국 대사를 만나서 협조 요청한 게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이 간이 재판 뭐 이래서 불법 체류로 거기서 버티려고 하는 김성태 전 회장의 의지를 저는 꺾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태국 정부가 어떤 입장을 갖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연관이 돼서 그랬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사실은 왜 그러면 1월 10일에 체포가 됐느냐. 잘 아시다시피 1월 초에 태국 교민 중에 한 사람이 그 태국에 있는 전 한인 회장이 안내를 하고 다닌다. 김성태 전 회장을. 근데 그러니까 저 사람을 한번 추적해 보면 된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추적을 한 거 아닙니까?
추적하다가 보니까 김성태 전 회장이 거기서 골프 치고 태국 근교에서 골프 치고 있는 걸 지금 체포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날짜를 언제 맞춰서 뭐 그날 한 게 아니고 일주일 정도 추적을 해서 골프 치는 현장을 들이닥쳐서 체포한 거기 때문에 그 날짜에 딱 맞추려고 일부러 한 건 아니다 하는 거는 뭐 다 지금 언론 취재로 드러나 있습니다. 예, 뭐 안민석 의원이 음모론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뭐 떠오르는 인물 하나 있습니다. 바로 거짓 증언 논란 이후 캐나다로 돌연 출국했던 윤지호 씨입니다. 자, 과거 윤지호 증인 지킴이를 자처했던 안 의원 모습 한번 보시죠. 외롭게 싸워온 윤지호 씨를 국회에 초청을 했습니다. 윤지호 씨의 진실을 향한 이 투쟁을 외롭지 않도록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잘 지켜드리도록 그렇게 하자는 취지로. 여기 저를 위해서 와주신 분들은 더 위에 선 사람들에게서 저를 구원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응원과 힘을 얻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또 다른 희망을 봅니다. 예, 뭐 후원 모임도 만들고 그랬었어요, 그때요. 그런데 안 의원은 지난 2019년 윤지호 씨의 거짓 증언이 드러나자 뒤늦게 제 탓입니다 했습니다만 윤지호 증인을 도운 게 국민 판단을 흐리게 했을 만큼 국민이 어리석지는 않다고 저는 믿는다. 이런 글을 또 올리기도 했습니다. 여권에서는 여전히 윤지호 언제 데려올 거냐 후원회장 했는데 뭐 이렇게 또 꼬집고 있기도 한데요. 오늘도 음모론을 약간 제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사람은 실수를 하니까 사람이죠. 미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완성되어 가는 건데. 그래서 그 관련해서 안민석 의원께서 실제로 사과도 하셨고요. 네. 그거와 별개로 이번에 이제 김성태 자진 귀국 사건에 대해서 안민석 의원이 의혹을 제기하신 건 너무 우연의 우연이 겹친 거거든요. 첫 번째 우연은 범죄인 인도 관련해서 충분히 다툴 수 있음에도 그거를 포기하고 바로 들어온다는 그 우연인 거죠. 그러면은 안민석 의원이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는 좀 뭔가 협상이 있었던 게 아닌가? 왜 이런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바로 들어오는 거지라고 그런 의혹을 충분히 제기할 수도 있는 거고. 두 번째 우연은 바로 이재명 대표가 출석하는 날 김성태 이제 대표가 잡혔다는 거죠. 어떻게 같은 날짜에 이런 일들이 중요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기서 충분하게 이제 의심을 의혹을 가질 수 있고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범죄 혐의 받고 있고요. 인터폴 적색 수배 받는 사람 보고 버텨서 기다렸다가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정치권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적절한 발언은 당연히 아니었죠. 이제 버틴다기보다는 이제 죄가 있다면 거기에 조사를 받고서 떳떳하게 조사를 받고 죄를 받아야 되는 건 맞지만 최소한의 각 그 피해자도 최소한의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가 있고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특히 범죄 인도 관련해서 본인이 이제 어떤 다툴 수 있는 법적인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포기하고 들어온 지점에 있어서 이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아니 근데 언제 체포가 된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사실 뭐 검찰 출두하는 날 체포가 되었다고 해서 이것이 본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늘상 주장하는 것이 본인은 결백하고 아무 죄가 없고 검찰이 조작해서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운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언제 뭐 체포가 됐건 언제 들어오건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민석 의원이 이제 5선 의원이신데 직업적 음모론자 대열에 합류하시는 게 아닌가. 음모론 제기가 온당한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게 한 말씀만 딱 드리면요. 이분이 국회의원이잖아요. 법을 만드는. 근데 법률 용어를 너무 몰라도 뭐냐면 이게 7, 8개월 동안 들어오지 않고 저항권을 행사한다. 이 저항권은요. 우리 헌법의 전문에 있어요. 4.19 정신의 불이 한가하는 게 저항권입니다. 범죄자가 적법한 수사에 저항하는 게 저항권이 아니에요, 권리가. 알겠습니다. 정말 이런 용어도 저는 모르는 분이 어떻게 오선하신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예, 뭐 다 국회의원은 또 국민이 뽑는 거니까 뭐 민의가 반영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나름의 뭐 역할이 있으실 걸로 보는데, 하여튼 안민석 의원은 최소원 씨 관련해서 수백조 원에도 재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고, 또 윤지호 씨와 관련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 자꾸 너무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을 좀 받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 돈 빨리 가져왔으면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겠거니 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앞서 지난 10일 밤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검찰 조사받고 나오면서 기자들이 질문을 하던 과정이 있었죠. 근데 민주당 인사들이 기자들을 이렇게 밀치면서 좀 논란이 일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정청래 최고위원은
기자를 보호하려 한 거다 이런 해명을 했는데 화면 한번 보실까요? 공모했다고 적시됐는데요. 검찰 티타임 조절하신 건 어떤 취지셨나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메시처럼 제꼈다고 사람들이 그러대요. 사실상 진로방해였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뭐 손을 쓰거나 몸을 쓰거나 자연스럽게 그냥 앞으로 나갔더니 그 기자가 싹 돌아섰던 거 그것이죠. 기자를 보호하려고 그랬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게 나오니까 그 이제 화면에 비친 기자들한테는 좀 미안하게 된 거죠. 이런 취재를 상당히 길거리에서도 많이 하는데 무슨 파파라치성 취재처럼 보기 안 좋습니다. 예, 기자의 취재를 파파라치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서 메시처럼 본인은 손을 안 썼다는 거예요. 자리를 확보했더니 기자가 쏙 밀려나가더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고 SNS에는 쏘리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정말 미안한 건지 아니면 조롱하는 건지 좀 애매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저희가 보기에는 자 몸으로 저렇게 해서 밀친 거는 거의 폭력적 행동이라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그 이후에 뭐 메시 운운한 거는 조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 기자들이 저런 유력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따라가면서 네.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거는 예. 어찌 보면 기자들의 일상적인 취재 관행입니다. 네. 저거야말로 취재 관행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취재 관행을 의원들이 저렇게 방해를 했다. 네.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제가 보기에는 해당 예. 기자가 이재명 대표에게 저 부분에 관한 해명을 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자는 뭐 그게 물론 기자의 뭐 권리는 아니지만 예. 적어도 기자가 자유로운 취재를 할 수는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 민주당에 출입하는 기자가 네. 민주당 대표나 당직자들을 향해서 뭐 취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현역 의원들이 와서 뭐 밀쳐내고 조롱하고 할 수 있는 거는 일반적으로 상식적이지는 않아요. 저는 기자들이 분발해서 저런 부분에 관한 취재권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뭐 설 이후에 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이런 말도 나오고요. 또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또 추가 소환을 한다 이런 말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묶어서 할 거냐, 개별 사건마다 따로 또 할 거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검찰이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할지 한번 지켜봐야겠고요.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7인회 분 중에 한 분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이재명계 의원 중에 핵심인 인물 중에 하나인데 임종성 민주당 의원의 국회 사무실 자택을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기업의 법인카드를 받아서 불법적으로 사용했다 이런 의혹입니다. 경기도 광주가 지역구인데요. 한 건설업체로부터 법인카드 등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아서 2020년 11월부터 쓴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는 겁니다. 자, 서 변호사님, 이거 어떤 겁니까? 지금 이제 경찰은 현재는요. 네. 김영란법에게 적용했는데 저는 좀 부당하다 봅니다. 네. 김영란법은 이제 진짜 아무런 직무 관련성이나 청탁 없이 이제 돈을 받을 때 한 번에 100만 원 이상, 1년에 포괄 300만 원 이상. 이게 처벌이 제일 가벼운 거거든요. 근데 우리 판례에 하면 국회의원 포괄적인 직무 관련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포괄적인. 따라서 이제 저는 건설회사에서 이것도 이화영 부지사 사건처럼 오히려 이게 직무와 국회의원에게 모든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저는 포괄적 직무관에서 인정해서 뇌물로 가거나 아니면 이게 100번 양보해도 정치자금법은 돼야지. 이게 김영란법은 가장 이게 명확하니까 아마 이게 먼저 입건했고요. 저는 수사 이하에 따라서 새로운 혐의가 적용될 걸로 이렇게 봅니다. 자, 지금 KBS 보도를 보면 이 법인카드 어디 썼느냐, 뭐 골프장, 식당, 카페, 꽃집 이런 등에서 사용된 걸 경찰이 지금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진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김영란법,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서 지금 압수수색을 했고요. 근데 이 친이재명계 의원 모임인 7인의 일원이다 보니까 또 이재명 대표에겐 또 다른 부담이 아닌가 싶어요.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여전히 이제 이재명 대표는 나를
말하자면 공격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를 하나하나 파는구나 이렇게 아마 얘기를 할 텐데 이제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보면 민주당으로서는 더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가 더 확장되어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뭐 어쨌든 뭐 본인 스스로가 만약 이런 사실이 있다면 빨리 뭐 유감 표명하고 뭐 또 당의 윤리라든지 국회 윤리를 통해서 정확하게 해명 내지는 어쨌든 그 뭐랄까 이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활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정희 대표가 지금 뭐 사면 초과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겠습니다. 측근들에 대한 부분 이미 뭐 정진상, 김용기 이런 분은 구속이 됐고 또 의원 그룹에서도 이 구속된 분들이 좀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이 현직 의원에 대해서도 좀 압수수색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어서 어떻게 대처할지 관심이 또 모아질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어제 칠곡 할매 글꼴로 잘 알려진 경북 칠곡군의 할머니들을 만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올 설 연합장을 이 칠곡 할매 글꼴을 활용해서 제작했습니다. 글씨 아주 이쁩니다. 한번 보시죠. 아이고, 보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그것이 보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아, 그래요? TV 같은 거 하면 밑에 자막도 다 보시니까 좋죠. 예, 좋습니다. 그렇지. 네, 할머니들 지금 보신 것처럼요. 가로 90cm, 세로 60cm의 대형 연합장을 만들어 선물했습니다. 여기 뭐라고 썼냐 하면 칠곡 할매들 안 잊어보고 기억해 주시가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안 잊어버리고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글 배워서 대통령님께 글도 쓰고 참말로 잘했네요. 이렇게 썼습니다. 이건 뭐냐? 글을 배워서 대통령께 이제 글도 쓰고 해서 정말 잘했다. 이런 내용을 같이 담았다고 합니다. 자, 김준 대변인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지난 2020년에 칠곡군에서 문예교실을 열어서 이 할머니들께서 글도 익히시고 그리고 2,000장에 걸쳐서 그 글 쓰는 연습을 하셔가지고 이 칠곡 할매 글꼴이 완성이 됐는데요. 정말 이렇게 직접 보시면은 너무 글씨체가 정갈하고 젊은이들도 정말 따라하고 싶을 정도의 아주 예쁜 글씨체인데 이렇게 제일 젊으신 분이 77세시고 91세까지 되시는 할머니들 5분께서 직접 대통령실을 방문해서 저렇게 훈훈한 장면이 연출된 것은 참 마음 따뜻해지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게 정말 실감나는 거. 글씨체가 너무 이쁘더라고요. 글씨 저보다 훨씬 더 잘 쓰시는 것 같아요. 자,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풍자한 그림 국회에서 전시하려다가 철거가 됐었죠. 근데 이 그림이 김어준 씨가 아지트라고 부르는 그곳에서 전시되면서 판매까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 편집장님, 이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국회에서 전시하려다가 그 이광계 국회 사무총장이 철거한 그림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철거해서 그냥 그 전시회가 무산됐나 보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김어준 씨의 아지트라고 부르는 그곳에서 이제 저게 그대로 전시가 되고 있고 뭐 수십만 원에서 심지어는 수백만 원까지 이렇게 호가하면서 저들 진영 내에서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뭐 이제 일정 지역에서는 저게 화제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뭐 우리가 그 정치의 영역으로 보면 국민적 공감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하고는 거리가 먼 장면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